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은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주말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뭔가 이슈가 터지면서 국내 증시는 월요일에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4월에는 계속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미증시도 좀 반등을 해줬고요. 중동도 여전히 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잠잠한 구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주부터 좀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이 중국 쪽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좀 방문한 후라서 중국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특히나 이제 중국 증시는 지난주에 상당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중국이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도 좀 해봅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GDP도 나왔지만 중국 GDP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1분기 GDP 5.3%를 기록하면서 연간 성장 목표치인 5%까지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 중국 하면 생각이 떠오르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급락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부동산 경기 지수도 상당히 낮아져 있고 부동산 개발 투자도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중국의 GDP가 잘 나왔다고는 하지만 지속 가능하냐, 더불어서 부동산은 어떤데 이런 의구심들을 투자자들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은 이제 부동산 경기 지수 급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파란색의 부동산 개발 투자도 조금은 반등한 것 같지만 여전히 최악인 국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의 어떤 주택 가격 지수가 9개월 연속 마이너스인데다가 중국은 GDP의 40%가 고정자산 투자인데 고정자산 투자의 80%가 주택이기 때문에 이 주택 가격이라든지 부동산이 좀 반등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려면 결국은 증시 내의 효율성 또는 ROE라고 할 수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ROE 차트를 좀 그어 넣습니다. 빨간색이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ROE라고 할 수 있고요. 자본 대비 이익이죠. 그리고 이 코스피는 약간 짙은 파란색으로 넣어놨습니다. S&P는 옅은 파란색이요. 제일 위에 있는 17, 18% 되는 ROE가 미국 S&P 차트입니다. 당연히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래에 있는 빨간색과 짙은 파란색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본 대비 이익률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국내도 내수라든지 중국도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수출도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ROE가 낮은 수준입니다. 둘 다 공교롭게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중국도 중국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출연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 부분들이 도움이 될지 그래서 홍콩 증시 더불어서 상해 종합 증시도 반등이 나왔는데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증시 대담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평가와 미중 갈등 더불어서 중국에서도 발표된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지 자세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보니까요. 네. 미국 증시가 미국도 좋았지만 중국 증시도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얘기 좀 해봐야 될 텐데 중국 GDP가 좀 잘 나왔어요. 올해 2월인가 3월에 전인 대통령에서 네. 중국 경제 성장률 5% 가겠다고 했을 때 다들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분기에 잘 나오다 보니까 약간 GDP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어떤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GDP가 잘 나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은 네. 3월 누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1분기에 고정자산 투자 증가폭이 시장 예상보다 많이 좋았었고요. 그런 부분 덕분에 GDP 또한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를 할 수 있었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전일 당시에 제시했던 5%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면서 GDP 이제 전망치 자체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소비 지표가 이제 3월 누적 기준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월 누적 기준으로는 상당히 잘 나왔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높아지고 있었었는데 3월 누적 기준으로는 시장 컨센보다 이제 안 좋았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짝 회복이 아니냐라는 우려 역시 같이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좋지 않은 그쵸. 뷰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의 수요에 대해서는 조금 여전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투자도 그렇고 소비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은 소비 또한 그 회복의 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이게 증가율 자체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나빴던 거는 맞지만 그래도 그 회복 품목들을 보면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네. 당연히 필수소비재 품목들은 뭐 코로나 전에도 기간에도 지금도 계속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 경기 소비재 중에서도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내구재들, 그러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품목들이 좋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가전제품, 통신기기, 그리고 뭐 가구들까지 조금 이런 품목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자체가 증가율이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뭐 조금 시장 기대보다는 조금 낮아지고 있었지만 네. 회복의 질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쁜 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투자 증가율은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제조업이나 민간 기업들 이런 쪽들이 이제 회복세를 계속 이제 증가폭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플러스 증가로 돌아선 정도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막 투자가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 투자 증가율들이 계속 이제 상승 추세로 그러니까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간 중심으로 투자 수요도 역시 이제 작년보다는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결국 민간 측에서 발생하는 수요가 계속될 수 있을지 이제 관찰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야기를 드리면은 네. 경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이야기 드린 게 그러니까 부동산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 뭐 과잉 공급이라든지 과잉 재고 구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 사실 과잉 공급 국면들은 조금 해소되고 있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과잉 재고는 여전히 예를 들면 미분양 물량들은 연초에 다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 정부가 원하는 이런 과잉 공급 재고 구조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도 뭐 부동산 경기 활력이라든지 때문에 뭐 관련 지표들, 뭐 부동산 가격 증가율,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올해도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는 사실은 계속 큰 변화가 보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망가지게 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결국 돈이 없어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벨로퍼들의 유동성 환경이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공급 물량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은 불가피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 공급 물량이 죽었기 때문에 뭐 과잉 공급이나 과잉 재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이제 그림이 나왔다면 좋았겠지만 사실은 공급 물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실 수요가 소화해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 측에서는 결국 부동산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내놓을 거고요. 사실 이거는 작년 하반기부터도 조금씩 보여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국인들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점인데 이게 수요가 이제 올라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마지막으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중국이 지금 뭐 화랑 뭐 이런 상황은 아니고 네. 잘 버티고 있는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중심으로 좀 성장률을 제고하고 있다. 투자에서도 부동산보다는 부동산 이외의 투자를 네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의 또 걸림돌이라기 중국 입장에서는 걸림돌이라고 하면 또 무역 갈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방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방중을 했었죠. 예, 방중 일정이 있었는데 뉴스를 좀 잘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방중 이후에 그래도 약간 예전보다도 좀 충격이 덜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일단 보셨는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사실은 이거는 미국이 지적하기 전부터 중국 스스로도 과잉 생산에 대한 후유증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그것 때문에 계속 구조조정도 네, 해야 오랫동안 되고. 계속 되어 왔었었죠. 예.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이에 따른 뭐 부작용들이 다수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이야기 드렸던 부동산 역시 그의 일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도 조금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결국에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뭐 예를 들면은 중국의 녹색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과잉 생산이 계속되면서 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사실은 이제 같이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조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 미국의 일련된 조금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중국의 내부의 과잉 생산이 조금 이제 그 구조가 길어지면서 결국 중국 내부적으로도 기업들 간의 경쟁이 조금 더 사실 출혈이 심화되는 조금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이 말인즉슨 그래서 이제 물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제품들의 가격 하강 압력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계속 이야기들이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뭐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산업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미국이 일관적으로 조금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중국이 특히 방금 이야기 드렸던 녹색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도 사실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태양광 설비도 70% 정도고 뭐 배터리 전기차도 각각 50%, 뭐 47% 가까이니까 절반 가까이 이제 육박하다 보니까 이제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피해 자체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미국이 여기 이제 나와서 실질적인 이제 대응을 잘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뭐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그 미국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또한 이제 과거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초창기 당시랑 이제 달리 어쨌든 방어적인 입장은 물론 이제 견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양국의 분위기 자체는 사실 옛날보다는 아직까지는 온건하다라고 봐도 솔직히 뭐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전체적인 느낌이 뭔가 크게 막 그 으르렁대기보다는 그냥 원래 하던 얘기 정도. 네, 교과서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중국이 발생시킨 문제점들을 뭐 교과서적으로 짚어내는, 지적을 해주고 있고 맞아요. 예. 중국 역시 우리들은 이제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들을 탈피했고 다 뭐 시장 경쟁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구조다라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원론적인 내용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작년 연말부터는 미중 분위기가 사실 계속 어쨌든 좋은 흐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양국의 관계 역시는 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거는 하반기에 미국에서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경우엔 달라질 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있죠. 네 아직까지는 미중 갈등이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꺼낼 정도는 아닌 것 아니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무역 갈등에 따른 피해는 뭐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거랑 이제 별개로 사실 중국의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무역 시장에는 분명히 좋은 영향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사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의존을 해왔던 산업들의 그 자급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 말인즉슨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을 뿐더러 중국도 사실 수출 품목이 예전이랑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0대 주력 수출 품목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와 겹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출 입장에서는 중국과 좀 상호 의존적인 상호 보완적인 관계보다는 조금 대립적인 관계로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역 시장에서는 중국의 변화에 따른 피해는 당연히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까지는 조금
염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전에 중국의 기업에 이제 수출하고 중간재를 수출하고 그게 또 미국이나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네. 지금은 중간재 수출이 아니라 이제 최종 소비재단의 네. 경쟁 구도로 가는 그런 국면은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중국보다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타 국가로의 네, 그렇죠. 전환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부로만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미국도 지적했지만 과잉 생산된 기업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중국도 이제 기존에 이제 성장이 떨어지고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 어떤 일터가 새로운 어떤 일터라든지 새로운 성장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디졸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옮겨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진핑 주석이 신질 생산력,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뉴 퀄러티 같아요. 뉴 퀄러티 네. 같은데 이거 어떤 개념인가요? 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구조 조정을 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를 이렇게 신질 생산, 발음도 좀 어렵네요. 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거든요. 저도 이거를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저도 해석을 해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맞네, 이제 뉴 줄임말, 퀄리티. 예, 뉴 퀄리티가 맞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네. 이런 부분들에서 미국과의 갈등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첨단 산업을 계속 육성을 하면서 이쪽의 패권을 가져가 보겠다라는 조금 입장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실 그 신질 생산력을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그 중국 내부적인 지원의 효율성이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대외 환경이 과거와는 달리 조금 나빠진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도움보다는 중국 내부의 도움이 조금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아마 유일한 돌파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정책적인 규모가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중국 GDP 규모를 생각하더라도 그렇고 과거에 부양책을 썼던 규모보다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사실 그 효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단어를 만들어 가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과잉 생산에 대한 내용들을 지적해 왔는데 네. 생산성을 지적하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잘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중국의 그 생산 효율성 자체는 2013년부터 그 징후가 포착되고 있었고 2018년도부터는 그게 이제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코로나 국면들을 지나가다 보니까 다시 수요가 따라가주지 못하면서 공급 측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사실 이야기할 만한 기회들이 별로 없었을 텐데 사실 뭐 수요 역시 코로나 이후에는 정상 수준에 근접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코로나 이전의 문제점들을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도 이런 단어가 나왔던 게 저는 적절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현재 최근 3, 4년 동안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한 2018년도 시진핑 2기 지도부 초창기부터 불거져 왔던 문제점들은 이제 구조적인 요인으로 그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 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 매력들이 떨어져 왔던 요인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그 정책 방향성은 매우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뭐 첨단 산업 육성 정책도 그렇고 뭐 생산성을 높이겠다라는 전략 역시 사실 정책 방향성이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가시적인 효과를 보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조금 내용들인 거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올해 효과를 보는 것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신질 생산력을 갖고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장기적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큰 어젠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하면 사실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도 중국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지난주에 중화권 증시가 네. 상당히 홍콩은 뭐 거의 9% 주간으로 오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실제 영향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 기업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중국이 사실 이제 감독 관리 및 리스크 예방 강화,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 추진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했고,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하면은 뭐 기업 공개나 상장 기업 상장 폐지, 그리고 증권 및 운용사 관련해서 감독 관리나 중장기 자금 주식시장 유입 등 이런 부분들을 9개의 조항으로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구조라고 이제 불리우고 있거든요. 근데 뭐 내용들이 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최근 3년 누적 현금 배당 총액이 뭐 평균 순이익의 30%뭐 미만이거나 예. 아니면 누적 배당금이 5천만 위안 미만인 회사들은 뭐 특별 관리 대상으로 뭐 분류를 해서 이제 관리를 한 이제 뭐 가격 변동 펀드 제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었고 뭐 이제 강제 배당도 부분 회계 감사를 상반기에 실시해서 배당도 이제 강제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뭐 상장 폐지나 뭐 IPO 조건들도 뭐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앞서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라는 조금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네.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실 중국이 제도가 안 좋았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국가들은 아니었었잖아요.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구조적인 요인으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면서 중국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조금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이 제도적인 개선이 분명히 단기로는 분명히 좋겠지만 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중장기 자금들이 조금 유입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좋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조금 제도적인 문제점들보다는 펀더멘탈을 개선하는 데 중국 정부 역시 집중해야 되고 저희 역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뭐니 뭐니 해도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중국도 우리와 비슷하게 인구 구조라든지 기존의 산업을 좀 구조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렇지만 바닥은 좀 잡아가는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